멈춰.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내 놈 아가리에 흙물이 들이찰 거야.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장대비 쏟아지는 시골집 마당을 갈랐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이었고 동시에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검은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쓴 노파. 천수보살이 육중한 포크레인 삼날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백발이 얼굴에 미역처럼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기계가 아닌 조종석 옆에 매달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장남 태섭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저 천수보살 노파가 저토록 악을 쓰며 막는 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해 파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살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히는 찰나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후두둑 투둑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마저 순간적으로 음소거된 듯한 착각. 우웅거리던 포크레인 엔진 소리가 빗줄기에 짓눌린 듯 먹먹하게 변했고 세상의 채도가 한 단계 낮아진 듯 회색빛 공포가 안개처럼 깔렸습니다. 태섭이 입을 벌려 악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공기 중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태섭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빗줄기만이 더욱 거세게 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때 멈춰있던 포크레인의 붕대가 신경질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끼이쿵 끼이쿵. 태섭이 포크레인 기사를 악을 쓰며 밀쳐내고 직접 레버를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거대한 쇠삽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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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빗줄기가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핏물처럼 사람들의 바지를 적셨습니다. 쿵쾅거리며 끼익거리는 쇳소리가 들려오는 포크레인의 기계음은 태섭의 심장 박동소리처럼 점점 더 빠르고 격렬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섭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호흡이 온 것처럼 흉부가 거칠게 들썩였고 눈꺼풀은 파르르 떨렸으며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심에 눈먼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 땅을 파내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사람처럼 행동 하나하나에 목숨을 건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기괴하게 얼굴을 덮었고 레버를 쥔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보지도 못했을 법한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의 태섭을 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다 죽어, 비키라고. 태섭이 레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기어이 거대한 쇠삽이 땅을 찍어 눌렀습니다. 콰직! 두꺼운 시멘트 덮개가 비명처럼 갈라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드디어 봉인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올라온 건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릿하고 역겨운 마치 오래된 피와 썩은 생선 내장이 뒤섞인 듯한 악취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빗물과 뒤섞인 검붉은 침전물이 깨진 틈으로 꿀럭꿀럭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이 토해내는 피고름 같았습니다. 태섭은 그 악취를 맡고도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안방은 서늘했습니다. 주인 잃은 방에는 아직도 어머니 특유의 파스 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채취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위해 막내 준호가 자개장롱 문을 열었을 때 팽팽하던 고요한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불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목화솜, 이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소형 금고, 그것이 삐딱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박증에 가까운 결벽으로 사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수건의 각도 하나 흐트러지는 꼴을 못 보던 분이 가장 중요한 금고를 저렇게 비스듬히 두었을 리 없었습니다. 정확히 5cm. 원래 있던 자국에서 벗어난 그 미세한 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고 거칠게 마치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금고를 억지로 끄집어내려 했던 침입의 흔적이었습니다.
열어봐. 비밀번호 알잖아. 태섭의 재촉에 떨리는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삑 삐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달리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둔탁하고 무거웠습니다. 끼익.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기대했던 황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훅 하고 끼쳐오는 습기.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도 땅 문서도 통장 등 총 50억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부자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붉은색 고급 융단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검은 알갱이가 섞인 탁하고 끈적한 흙탕물이었습니다. 밀폐된 금고, 바싹 마른 장롱 속, 그곳에 외부의 흙탕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흙투성이 손을 가진 누군가가 금고 안을 마구 휘젓고 간 듯 융단 위에는 5손가락이 긁고 지나간 진흙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축축한 흙내를 맞는 순간 미정의 뇌리에 2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안방 장롱이 아닌 뒷마당 우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냄새나. 어린 태섭이 코를 막자 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보지마, 눈 감아. 이건 돈이 아니야. 너희들 명줄이야. 어머니는 우물 속 깊은 곳으로 붉은 상자를 던져넣고는 시멘트를 바르며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오지 마라. 내 새끼들 잡아먹지 말고 거기서 썩어라. 지금 금고 안에 남겨진 흙탕물은 그때 그 우물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봉인했던 무언가가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다시 안방까지 기어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 너희들이지? 장례 치르는 동안 누가 빼돌렸어? 태섭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동생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들킬까봐 혹은 사라진 돈이 진짜로 증발해버렸다는 공포에 질려 선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억지 부리지 마. 문단속은 오빠가 했잖아. 미정이 차갑게 쏘아붙이자 태섭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액자가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파편이 튀고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돈 앞에서 혈육의 정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태섭이 문지방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발을 구르는 순간 그의 검은 양복 바지 밑단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건 붉은 흙덩어리였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주워 들여다 멈칫했습니다. 일반적인 바특이 아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어 끈적하고 시큼한 이끼 냄새가 나는 우리 집 뒷마당 우물가 그늘진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진흙. 오빠, 너 엄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여기 왔었어? 미정의 시선이 태섭의 구두굽으로 향했습니다. 구두굽 사이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이끼와 진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발목에 묻은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엇인가를 건드렸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태섭은 포크레인에서 내려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곡괭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태섭은 우비를 입지도 않은 채 폭우가 쏟아지는 뒷마당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가 그토록 금기시했던 시멘트 덮개였습니다.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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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단단한 콘크리트 위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발작이었습니다. 내려칠 때마다 빗물과 함께 시뻘건 불꽃이 튀었습니다. 태섭의 어깨 근육이 기괴하게 꿈틀거렸고 젖은 셔츠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야, 여기 있어. 내 돈,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곡괭이 자루에 피가 묻어났지만 고통은 탐욕에 마취되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며 오직 바닥의 균열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콰직, 우직근. 수십 번의 타격 끝에 30년을 버텨온 두꺼운 시멘트 덩어리가 비명 같은 파열음을 내며 갈라졌습니다. 검은 아가리가 벌어지듯 틈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미정과 준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훅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압축된 악취였습니다. 생선이 썩어 문드러진 비린내, 오래된 핏자국에서 나는 녹슨 철 냄새, 그리고 곰팡이 핀 지하의 눅눅한 습기가 한데 뒤섞여 코 속 점막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30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알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숙성된 냄새였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헛구역질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코를 벌름거리며 그 역겨운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에게는 그 썩은 내가 돈 냄새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태섭이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맨손으로 뜯어내자 마침내 우물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지름 1m 남짓한 둥근 구멍. 안은 빛 한 점 없이 캄캄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고 내려갔지만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물 내벽은 시커먼 이끼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점액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 그게 씹더 흐려가는 시커널 어리며 안쌍카키 엄마를 깨다고. 빗물이 우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물이 차오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썩거리며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혀를 차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공명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물이 아닌 말이 안 되지만 살아있는 우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게 뭐야? 손전등 불빛이 우물 중간 준호가 튀어나온 돌틈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검은 이끼 사이에서 유독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색, 붉은 비단 보자기로 꽁꽁 싸맨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밧줄에 묶여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 형상은 마치 목을 매단 사람처럼 혹은 짐승의 내장처럼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찾았다. 내 말이 맞잖아. 저기 있다고. 태섭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에 밧줄을 감았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우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50억의 돈 혹은 건물 문서, 그 붉은 보자기 안에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확신하는 광인의 얼굴에는 공포 따위는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천수보살은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차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빗물이 보살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태섭이 아니라 태섭이 들어가려는 우물의 깊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제 손가락을 잘라내듯 묶어놓은 사례를 자식이 제 발로 찾아가 입에 넣어주는구나. 보살의 손등은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끈에 오랫동안 쓸린 듯한 화상 자국.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 항상 감겨있던 밴드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보살이 30년 전 저 우물에 무엇을 가두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밧줄을 당겼는지 보여주는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그 흉터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탐욕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우물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태섭의 몸이 좁고 축축한 우물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우물벽은 매끄러운 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내장처럼 미끈거리는 이끼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거의 다 잡았어. 태섭이 팔을 뻗어 상자의 매듭을 움켜쥐는 순간이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붉은 상자가 손에 닿을락 말락했습니다. 휙! 우물 깊은 바닥에서 찬바람이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태섭은 자신의 발목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듯한 섬뜩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 그것은 착각이었을 수도 밧줄이 엉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태섭의 뇌는 그것을 어머니가 함정으로 심어둔 무엇가의 손길로 인식했습니다. 으악! 이거 놔! 놓으라고! 태섭은 비명을 지르며 발길질을 해댔고 그 반동으로 붉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나뒹군 태섭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종아리에는 어딘가에 긁힌 듯한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도 잊은 채 품에 안은 붉은 보자기만을 바라봤습니다. 내 돈, 50억, 건물 문서. 그는 이빨로 젖은 매듭을 물어뜯었습니다. 침과 흙탕물이 뒤섞여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투둑. 질긴 매듭이 끊어지고 붉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드디어 드러난 내용물. 그러나 그곳에 황금빛 광채는 없었습니다.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바닥에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진 것은 곰팡이 쓴 먼지 덩어리와 꼬질꼬질한 흰색 천조각, 그리고 시커먼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섭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천조각은 30년 전 그가 입었던 삼배 베넷 저고리였고 유리병 속의 검은 덩어리는 썩어버린 아기의 탯줄이었습니다. 돈 내놔! 내 돈 어디 갔어? 정적이 깨지고 태섭의 절규가 포구를 뚫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맹렬한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낚아챘습니다. 이딴 쓰레기, 걸레 조각, 이게 유품이야? 이게 50억이냐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양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비틀었습니다. 지익, 섬뜩한 파열음. 30년 묵은 삼배천이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옥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아들의 단명사를 막기 위해 쳐놓았던 최후의 방어막이었습니다. 태섭은 자신의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형, 미쳤어? 그만해. 준호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태섭은 준호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 조각을 진흙 속에 처박고 발로 지시겼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죽어서도 날 골탕 먹여? 돈을 숨겨?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섭의 몸 안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한계점에 다다라 끊어지는 듯한 소리. 그것은 태섭의 뒷목, 머리, 몸 구석구석 무엇인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극도의 흥분, 치솟은 혈압. 태섭은 자신의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던 태섭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태섭의 시야, 왼쪽이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순식간에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혀가 입안에서 굳었고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몸이 통제력을 잃고 춤추듯 비틀거렸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축 늘어졌고 반대로 왼쪽 팔다리는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쿵! 태섭이 장작개비처럼 뻣뻣하게 진흙탕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지만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한쪽 눈은 감겼고 뻐있는 다른 한쪽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드러낸 채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가에서는 거품 섞인 침이 줄줄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물 속에 30년 동안 갇혀있던 애군이 밖으로 나와 태섭의 혈관을 비틀어 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베네저고리 조각이 그의 꺾인 손가락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미가 만들어준 갑옷을 스스로 찢어 발긴 대가는 말 것 그대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숨을 안 쉬어. 미정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태섭의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이명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비옷을 입은 천수보살의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윙, 윙.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찢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축축한 시골길 담벼락을 훑고 지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섭이 실려 나간 자리에는 그가 남긴 처참한 흔적들만이 널려 있었습니다. 깨진 시멘트 조각, 뒤집힌 흙더미, 그리고 태섭이 발작하며 지식여 놓은 하얀 베넷저고리 조각들이 핏빛 진흙에 엉겨붙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빗물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오빠의 기괴한 육체적 붕괴, 그리고 어머니의 봉인이 뜯겨나간 그 참혹한 광경이 망막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이게 대체 오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저게 다 뭐예요? 미정의 물음은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천수보살은 대답 대신 우물 옆 진흙탕에 나뒹굴던 낡은 유리병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태섭이 쓰레기라며 집어 던졌던 시커먼 덩어리가 들어있는 병이었습니다. 보살이 소매로 병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탁한 유리 너머로 포르말린 용액 속에 둥둥 떠있는 쭈글쭈글한 탯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이다. 돈이 목숨보다 귀한 줄 알지. 하지만 내 어미는 알았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한번 정해진 명미는 돈으로도 못 산다는 걸. 보살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맨 두툼한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내 미정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봐라. 내 어미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거래 내역이다. 50억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똑똑히 봐라. 미정과 준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거표지가 다 닳아 너덜너덜해진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훅 하고 콧속을 찌르는 냄새, 오래된 종이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싸구려 파스 냄새, 그리고 시장 바닥의 비린내가 종이 틈새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생존 일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첫 페이지의 빛바랜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내용 태섭이 머리값 생절한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깨알같이 적힌 메모. 오늘 태섭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다 돌뿌리에 머리를 찧었다. 의사가 1cm만 옆이었으면 즉사했을 거라고 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선 판 돈 전부 보냅니다. 내 새끼 살려주신 값입니다. 이 돈으로 남의 새끼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주세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순간 미정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섭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돌아왔던 날, 그날 저녁 밥상에는 고기 반찬 대신 씌어 빠진 김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왜 맨날 풀만 줘? 라고 투정 부리던 태섭에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에 자신의 밥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밥값을 아껴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액수는 커지고 글씨체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제작 기르사름에 이었을 치솟게 냉투 태섭이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대신 태섭이가 오토바이를 타다 트럭 밑으로 들어갔다. 헬멧이 박살났는데 머리는 멀쩡하다. 또 그놈이 왔다 간 개다. 저승사자가 태섭이 주위를 맴도는 게 내 눈엔 보인다. 가게 보증금 뺀 돈, 적금 깬 돈 다 털어넣었다. 돈은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으니 내 아들 숙만은 끊지 마소. 제발 내 살을 떼어 가소. 준호가 입을 틀어박고 오열했습니다. 2002년 태섭이 사고를 쳤을 때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도박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의 사자와 협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억이라는 거액을 허공에 뿌려서라도 아들을 덮칠 뻔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는 미정의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우물을 덮던 그날 레츠락은 살펴야 하고 온 시판을 할 수는 근군 사자를 거까지 보양입니다. 오늘 해진다과 공채 특현을 학과소수 주려고요. 꿈에 그놈이 나왔다. 30년 만기가 됐다고 이제 이자까지 쳐서 태섭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안 된다. 아직 내 아들 장가도 못 갔다. 마지막 남은 건물 판 돈, 논밭 판 돈 싹 다 긁어 모았다. 보살님이 그랬다. 우물에 태섭이 퇴출폐수 타일을 묻고 돈으로 산 공덕을 뚜껑으로 덮으면 저승사자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내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속이는 거다. 이게 마지막이다. 내 모든 걸 다 바쳤다. 엄마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정은 가계부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구두쇠, 돈도 고른 노인네라고 욕했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거기엔 오직 돈이라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들의 목숨을 사냥하러 온 운명과 맞서 싸우는 늙은 전사만이 있었습니다. 50억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태섭이 지금껏 숨쉬고 술 마시고 사고치고 다닐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 바로 50억짜리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천수보살이 혀를 차며 깨진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마지막 방패였다. 내 어미가 영혼까지 팔아서 만들어준 생명 연장의 결계였어. 그런데 태섭이 놈이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게야. 저승사자를 속이려고 숨겨둔 탯줄을 세상 밖으로 꺼내버렸으니 이제 누가 그놈 목숨을 지켜주겠느냐. 빗물이 그친 마당, 깨진 시멘트 조각들이 마치 어머니의 부서진 뼈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돈을 찾기 위해 우물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50억짜리 무덤을 제 손으로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발밑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태섭이 붉은 상자를 털 때 탯줄 병과 함께 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던 종이 한 장, 빗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그 누런 갱지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진흙을 닦아내자 연필심이 뭉개진 투박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생선 비린내 나는 장갑을 벗고 돋보기를 쓴 채 꾹꾹 눌렀었을 그 글씨. 종이 뒷면이 올록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어 쓴 자국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공증도 없는 법적 효력이라곤 전혀 없는 종이 조각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유언장보다 무거운 글이었습니다. 미정이 소리내어 읽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내 새끼들에게. 태섭아, 영훈아, 미정아. 엄마가 돈 한 푼 안 남겨서 원망하겠지. 욕해도 좋다. 미워해도 좋다.
엄마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게 더 좋다. 특히 우리 장남 태섭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저승 입구에서 염라대왕 바짓가랑이 잡고 빌고 있을 거다. 아직 안 된다고. 우리 아들 더 살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지옥불에 들어갈 테니 내 새끼 명줄 좀 늘려달라고. 저 우물에 묻은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심장이다. 그러니 제발 이 어미를 봐서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돈은 독이다. 너희들은 그 독 먹지 마라. 글자 하나하나가 못이 되어 미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은 축복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러 오는 사신을 달래기 위한 뇌물이자 독이었습니다. 그 독을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준호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경쾌한 기본 벨소리가 뱃소리가 멈춘 마당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는 강원대학병원 응급실. 준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거세된 그 목소리가 빗물 젖은 마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섭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지금 CT 촬영 결과가 나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수술하면 되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지주막하 출혈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뇌간 반사가 이미 소실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준호가 힘없이 휴대폰을 떨궜습니다. 툭! 액정이 진흙바닥에 닿아 꺼졌습니다. 형, 수술 못한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때.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수보살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달빛이 드러났지만 그 빛은 태섭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발로 걸어나갔구먼. 어미가 쳐놓은 그물 밖으로 보살의 지팡이가 깨진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30년이다. 내 어미가 저승사자와 싸워서 얻어낸 유예 기간이 딱 30년이었어. 오늘이 바로 그 만기일인데 태섭이가 제 손으로 봉인을 풀었으니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을 채간 게야. 과학적으로는 뇌출혈, 무속적으로는 급살, 지피킹다움 하즈야.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50억을 태워 만든 보호막은 사라졌고 태섭은 이제 벌거벗은 채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 ICU의 공기는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습도 40%로 유지되는 이 멸균된 공간은 불과 몇 시간 전 태섭이 뒹굴던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진흙탕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밀실을 채우고 있는 건 오직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어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 소리였습니다. 인공호흡기의 피스톤이 취익하고 바람을 밀어넣을 때마다 태섭의 가슴이 기계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인형을 억지로 작동시키는 듯한 부자연스러움만이 감돌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차트를 덮으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60m로 떨어졌습니다. 승합제를 최대치로 쓰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뇌간 반사가 완전히 소실됐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선고는 판사보다 냉혹했습니다. 태섭의 몸은 이미 껍데기였고 기계가 억지로 심장을 쥐어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방호복을 입은 채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 누워있는 건 그들이 알던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뇌압이 상승하면서 온몸에 혈관이 터지고 부어올라 태섭의 얼굴은 풍선처럼 기괴하게 팽창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퉁퉁 부은 눈두덩이에 밀려 실눈이 떠져 있었고 입에는 굵은 튜브가 꽂혀 있어 입술이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고무장갑을 만지는 듯한 물이 꽉 찬 낯선 살덩어리의 감촉. 오빠, 들려? 50억 없대. 그게 다 오빠 살려준 거래.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미정의 눈물이 태섭에 부어오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50억을 찾겠다고 곡괭이질을 하던 그 손은 이제 스스로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무력한 늙은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귀한 육신을 탐욕이라는 바이러스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심전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을 찢었습니다. 교수님, 바이탈이.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동시에 침대 위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뇌사 상태라던 태섭의 상체가 널빤지처럼 벌떡 튀어올랐습니다. 라자루스 징후. 뇌사가 일어날 때 척수 반사로 인해 시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준호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인 반사작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섭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동생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허공, 병실 구석, 천장과 벽이 만나는 그 어두운 모서리를 정확히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목구멍에서 튜브에 눌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죽음의 냄새를 맡았을 때 내지르는 원초적인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태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자신의 뒤를 밟아오던 놈. 어머니가 돈다발을 뿌리고 굿을 하고 탯줄을 우물에 숨겨가며 필사적으로 막아왔던 그 검은 그림자가 마침내 병실 구석에 서 있는 것을. 어머니의 결계가 사라진 지금 그 놈은 거칠 것 없이 태섭의 침대 맡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손가락이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밀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오지마, 저리 가. 입모양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가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따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절정에 달해 태섭의 전신이 경련을 일으키던 찰나, 거짓말처럼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발작하듯 떨리던 태섭의 눈동자가 마치 누군가 그 앞을 가로막아준 것처럼 딱 멈췄습니다. 맹수 앞에서 떨고 있는 아이 앞을 거대한 보호자가 막아서는 느낌. 태섭의 확장되었던 동공이 서서히 풀리며 찡그려졌던 미간의 주름이 다리 위로 핀 듯 평온하게 펴졌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허공, 그곳에 누가 서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정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익숙한 생선 비린내가 나는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태섭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튜브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의 모양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도 강력한 단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50억보다, 건물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태섭을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를 확인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 태섭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빛을 관물이로자 죄가 됐습니까 고개. 모니터의 그래프가 초록색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우던 기계적인 박동 소리가 멈추고 길고 날카로운 단으로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태섭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튜브 속의 수증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펜라이트로 태섭의 동공을 비췄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200이 X년 7월 15일 오전 3시 14분 김태섭님 임종하셨습니다. 의사가 흰 천을 끌어올려 태섭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분신을 하셨습니다. 부풀어 올랐던 그의 얼굴은 이제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누워지듯 오열했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퍼붓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짙은 새벽 영향이 창백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신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은 썰렁했습니다. 50억 자산과 장남의 빈소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화환은 고작 2개. 그나마 태섭이 생전에 빚을 졌던 사채업자가 보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리본이 달린 화환은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육개장 그릇에 코를 박고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돈 찾겠다고 마당 파다가 급살 맞아 죽었대. 아이고, 역시 남의 돈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김노인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해? 십담한 편육 조각이 조문객들의 입안에서 질겅거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씹기 좋은 안주거리였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상복을 입은 채 그 소리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뱉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돈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태섭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썼던 그 사진을 재활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내린 자리에 아들의 사진을 걸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 향냄새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빈소에는 죽음의 냄새보다 더 지독한 트이키카 허무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시골집.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마당은 여전히 질척였습니다. 대문 밖에는 출입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태섭이 곡괭이질을 하던 그 현장은 마치 살인사건 현장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마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똑똑. 3일 전에는 그토록 공포스럽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텅 빈 집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 되어 고막을 때렸습니다. 오빠가 미친 듯이 파헤쳤던 흙더미, 찢어발긴 베네 저고리 조각들, 그리고 주인을 잃고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태섭의 한쪽 구두.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탐욕의 눈먼 짐승이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천수 보살이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포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보살은 삽을 든 인부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기계 쓰지 마소. 시끄러운 소리 내면 이지막 눈 감은 놈이 또 놀라서 깬다. 손으로 조용조용히 덮어주소. 인부들이 깨진 시멘트 조각들을 걷어내고 트럭에서 가져온 붉고 고운 황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촤악 촤작 흙이 쏟아지는 소리는 빗소리와 달리 부드럽고 묵직했습니다. 태섭이 욕심으로 파쳤던 그 흉한 구멍, 어머니가 30년 동안 공포에 떨며 지켰던 그 깊은 우물이 서서히 흙으로 채워졌습니다. 보살은 막걸리 한 병을 따서 흙 위에 뿌렸습니다. 에이쿠, 이놈아, 내 어미가 저승 갈 때 노잣돈 하려고 가져간 게 아니다. 너 살리려고 다 쓰고 간 게지. 이제 알겠냐. 그 돈이 다 네 목숨값이었던걸. 막걸리 냄새가 흙냄새와 섞여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물이 완전히 메워지고 그 위에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물의 무덤이자 태섭의 욕망이 잠든 무덤, 그리고 어머니의 50억이 영원히 봉인된 무덤이었습니다. 준호가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준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장롱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관리했던 그 통장.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은 단순했습니다. 같은 매달 말일 공과금 자동이체입니다. 그 외에는 출금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였던 어머니의 마지막 통장 잔고는 이게 전부야.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억은커녕 장례비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시선을 붙잡은 건 잔고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맨 뒷장, 네모란에 볼펜으로 꼭꼭 눌러쓴 글귀였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통장에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5글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말.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애들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 먹여라. 배가 따뜻해야 마음이 안쓰리다. 미정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에게 50억은 아들의 목숨을 사는 몸값이었고 마지막 남은 300만 원은 자식들의 배를 채워줄 밥값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찬물에 밥 말아 드시면서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을 위해 그 거대한 부모를 미련 없이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정과 준호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 무거운 300만 원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태섭의 49제가 지난 무채한 시골집 뒷마다 뭔가를 외운 그 자리에는 미정이 심어놓은 봉선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유난히 붉고 진한 꽃잎이 바람에 불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톱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린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봉선화 물들이기. 엄마, 왜 새끼손가락에만 물들여? 이게 약속이야. 우리 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는 약속.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 끝은 늘 짓물러 있었습니다. 우물 뚜껑을 덮고 밧줄을 당기느라 생긴 상처였겠죠. 이제 미정의 손톱에는 붉은 봉선화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금리는 우물터에 핀 붉은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꽃들은 태섭의 피를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본의 자식을 향한 붉은 난심들이 피어난 것이라고. 바람이 불어 꽃잎 하나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태섭이 마지막 순간에 흘렸던 눈물처럼.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승에서 태섭의 손을 잡고 이제 됐다, 밥 먹으러 가자 하며 밥상을 차려주고 계실 것만 같았으니까요. 미정은 하늘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가을 하늘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따스한 햇살,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심장, 이 평범한 일상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50억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사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빠, 거기선 돈 걱정 말고 살아. 엄마가 다 냈으니까. 미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이 비싼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